프로젝트가 이렇게 지연되거나 뭔가 좀 틀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손해가 대체 얼마야?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그걸 상대방한테 입증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해법을 담은 SCL 프로토콜 파트 5, 재정적 청구와 기록관리 실무 가이드입니다. 이게 뭐랄까 복잡한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딱 알려주는 일종의 비밀 과외 노트 같은 거죠.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확한 돈 계산법이랑 확실한 증거 확보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서 당장 내일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아무리 컴퓨터로 손실액을 정말 기가 막히게 계산해도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면 그냥 소설이 되어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반대로 기록은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걸로 논리적인 손실액을 뽑아내지 못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늘 이야기는 클레임의 승패를 가르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의 될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돈, 즉 비용을 어떻게 제대로 계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할 법한 실수가 처음에 계약할 때 냈던 그 입찰 예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여기서 이만큼 돈이 더 들었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고 딱 잘라 말하네요. 왜 그런 거죠? 자료에 나온 저울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무거운 실제 발생 비용이, 다른 한쪽에는 가벼운 입찰 예산이 있는데 저울이 실제 비용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공사 지연이나 작업 방해로 인한 추가 비용은 무조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찰 예산이라는 건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예측한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측치죠. 네. 그 사이에 자재값이 폭등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으로 인력이 2배로 투입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예측치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예산은 그냥 참고용일 뿐이고 클레임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유일하게 입찰 예산이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면 시공사가 애초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는지, 즉 언더프라이싱을 했는지 판단할 때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작 전부터 잘못된 숫자를 쓰면 그 뒤에 모든 계산이 다 틀어지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준은 실제 비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 허를 찌르는 포인트가 나오네요. 비용을 산정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당연히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총 얼마가 더 들었나 봅시다 하고 정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돋보기로 프로젝트 중간에 지연 사건이 터진 바로 그 시점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필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이 중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수많은 클레임이 실패하는 함정입니다. 정확한 보상을 받으려면 지연 사건의 영향이 실제로 느껴진 시점, 바로 그 당시의 자원 투입량과 시장 단가를 적용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죠. 프로젝트 초반에 발주처의 설계 승인 지연 때문에 3개월간 공사가 멈췄다고 해봅시다. 네.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를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는 철근 가격이 톤당 100만 원이었는데 프로젝트가 다 끝난 2년 뒤 시점에는 8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그 싼 가격으로 계산해버리면 저는 실제로 100만 원어치 손해를 봤는데 8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인건비가 폭등했다면 더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실제 손실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려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결국 내 손실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언제 돈이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해서 계산할 때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숨겨진 비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자와 클레임 준비 비용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단순히 돈을 늦게 줬으니까 연체 이자를 내라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잘못으로 공사 대금 10억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럼 시공사는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자재도 사야 하니까 급하게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대출이자. 아, 그 이자요? 네, 이게 바로 금융비용 (finance charges)입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이 없었다면 내가 부담하지 않았을 그 금융비용까지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클레임 준비 비용은 어떤가요? 사실 이건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고 쓰는 돈인데 이것까지 상대방에게 물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계약 관리자 CA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비합리적으로 계속 시공사의 주장을 기각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그 비합리적인 행동 때문에 늘어난 비용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물론 그 사람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비용에 집중했는데 사실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본사도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현장은 멈춰 있는데 본사 관리 인력 월급은 계속 나가고 다른 신규 프로젝트를 따낼 기회도 놓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인 본사 관접비, 헤드오피스 오버헤드, 줄여서 HOH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멈춰도 본사 건물의 임대료, 재무팀이나 인사팀 같은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회계 시스템 운영비 같은 건 계속 발생하죠. HOH 청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연된 프로젝트에 우리 본사 자원이 묶이는 바람에 그 자원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면 벌 수 있었던 이익, 아, 기회비용? 네, 바로 그 기회비용을 보상해달라는 거죠.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숫자로 계산하죠? 우리가 저 프로젝트를 따냈더라면 10억은 벌었을 텐데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 필요하죠. 자료에서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공식, 허데슨 공식과 엠덴 아이클레이 공식을 비교하면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자료에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솔직히 둘 다 좀 복잡해 보여요. 어차피 둘 다 본사 간접비를 계산하는 거라면 그냥 더 간단한 걸 쓰면 안 되나요? 왜 자료에서는 굳이 허드슨은 피하고 엠덴을 선택하라고까지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공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는가였습니다. 허드슨 공식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즉 입찰 당시에 제안했던 본사 간접비 예상 비율을 사용합니다. 아, 또 예상치군요. 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입찰 예산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본사 운영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현장 간접비와 일부 항목이 중복 계산될 위험도 있고요. 반면에 엠덴 공식은 다른가요? 엠덴아이클리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감사받은 회사의 재무 기록을 사용하거든요. 아, 실제 기록. 네, 즉 회계 감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회사 전체의 실제 매출액과 실제 간접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서도 훨씬 더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어떤 공식을 쓰느냐에 따라 주장의 신뢰도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의 근거가 예측이냐 실제 기록이냐의 차이군요. 자, 지금까지 비용을 계산하는 정교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모든 원칙과 공식이 결국은 탄탄한 기록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완벽한 계산도 기록 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네요. 맞습니다. 클레임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와 계산식을 들이밀어도 그래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심지어 자료는 시공자는 관리자의 기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기록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고까지 강조합니다. 모든 입증 책임은 나에게 있다.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자료의 부록 B에서는 성공적인 클레임을 위한 6가지 필수 기록 범주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걸 주장을 떠받치는 6개의 기둥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6개의 기둥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 기둥들이 각각 뭔가요? 바로 계약, 통신, 코레스폰던스, 공정표, 프로그램, 진척, 프로그레스,
비용 costs, 그리고 자원 resources입니다. 중요한 건 이 6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정표상의 지연,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 프로그레스로 실제로 작업이 멈췄다는 게 확인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코스트는 당시 투입된 인력 및 장비 기록, resources와 숫자가 맞아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주고받은 이메일, 코레스폰던스와 원래의 계약 조건, 컨트랙트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주장이 무너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각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프로젝트의 시간과 현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공정표와 진척 기록. 이건 가장 기본일 것 같은데요. 기본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표를 그냥 예쁘게 출력해서 PDF 파일로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지연 원인을 분석하려면 각 작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데이터로 추출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본 파일, 예를 들어 프리마베라의 .xr 파일이나 MS 프로젝트의 .mpp 같은 네이티브 포맷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냥 보기 좋은 그림 파일로는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정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왜 변경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설명서, 내레이티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1년 뒤에 이때 공정표 왜 바꿨죠? 라고 물으면 아무도 기억 못 하거든요. 맞아요. 네, 진척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작업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분쟁 시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날짜와 위치 정보가 찍힌 데이트 앤 지오태그 현장 사진입니다. 이날 폭우가 쏟아져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라고 백마디 하는 것보다 비 오는 현장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훨씬 설득력 있죠. 현장에서 이걸 매일 체계적으로 찍고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사진 한 장 때문에 클레임 결과가 뒤바뀐 사례 같은 게 실제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발주처가 지시한 추가 작업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고 문제 삼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시공사는 지시받은 구역에 발주처 측의 다른 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죠. 네네.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당시 현장 직원이 매일 아침 작업 구역을 찍어둔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에 발주처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며칠에 걸쳐 명확히 보였거든요. 와. 그 사진들 덕분에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었죠. 와, 사진 몇 장이 수억 원의 가치를 한 셈이네요. 시간의 흐름을 기록했다면 이제 그 시간 동안 투입된 자원과 돈의 흐름을 증명해야겠군요. 자원과 비용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원 기록에서 딱 하나만 강조하라면 장비나 인력의 대기 시간과 그 사유를 매일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 1대 80시간 대기, 사유, 발주처의 작업 중지 지시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네, 굴삭기가 현장에 있었다 하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장비가 일을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비가동 손실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비용 기록은 그냥 영수증만 잘 모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비용에 비용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A01, B03, C05 같은 코드를 보고 이건 A 프로젝트의 B구역 토목공사에 들어간 인건비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특정 사건으로 인해 어떤 공종에서 얼마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당연히 회사의 공식 회계 정보와 일치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둘러싼 합의와 지시의 역사, 즉 통신 및 계약 기록이네요. 여기가 사실 제일 분쟁이 많이 생기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김대리 여기 벽 색깔 이걸로 바꾸지 말고 저걸로 해줘요 라고 말로만 지시하는 경우가 비비제하잖아요. 딱 듣기만 해도 나중에 딴소리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참석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구두 지식 확인서 Confirmation of Verbal Instruction, CBI라는 간단한 서신을 이메일로라도 보내야 합니다. 확인 메일이라도? 네.
오늘 오후 3시에 구두로 지시하신 A 내용이 이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발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부적이 됩니다. 계약 기록은 어떤가요? 계약서 원본은 당연히 잘 보관해야 할 텐데 혹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른 중요한 기록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 본문만 챙기고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찰 당시에 제출했던 아주 상세한 산출 내역서와 그 근거가 된 가정 사항들이요. 아, 그 가정사항들이요? 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작업하고 이 장비를 써서 이만큼의 생산성을 낼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 금액으로 입찰했습니다. 와 같은 기록들이죠. 이 자료들은 나중에 실제 현장 상황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무엇이 왜 달라졌는가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자 출발선이 됩니다. 오늘 SCL 프로토콜 오브를 정말 제대로 파헤쳐본 것 같네요. 결국 성공적인 재정 클레임이라는 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사건이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그 모든 과정을 6개의 기둥으로 불리는 철저한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데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체크리스트들을 각자 프로젝트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은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나? 본사 간접비는 설마 아직도 허드슨 공시를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현장에서 구두 지시를 받으면 바로 문서로 남기는 시스템이 있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손실을 증명해서 보상받는 조금은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토록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단순히 나중에 클레임할 때 쓰기 위한 보험용으로만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 이걸 선제적인 위기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논의된 6가지 기록들을 매일 습관처럼 들여다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프로젝트의 작은 문제점이나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초기에 발견하고 큰 불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최고의 클레임 전략은 결국 클레임을 제기할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